이 영상 전에 3편의 영상은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은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차량들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이 영상은 정보 전달만을 위한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세무 상담은 주변의 전문 세무사님들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간편장부 대상 개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업종과 매출이 화면에 보시는 금액 이하라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열심히 하셔서 매출이 늘어나면 바로 적용이니까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해당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이 매출 규모를 넘어서는, 즉 복식부기 의무를 가진 개인 사업자와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차량이란 무엇이냐? 이 업무용 승용차는 이름 그대로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 목적으로 쓰는 승용차를 뜻합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규제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 규제라는 건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차량의 유지비를 세금 신고할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하지 못하도록 일정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럼 내 차도 무조건 규제를 받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규제를 받지 않는 이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규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쯤에 고가의 승용차를 사업비로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사치 용도로도 쓰면서 모든 비용을 몽땅 세금 처리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승용차를 업무에 쓰는 게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인정되는 비용 한도를 정해두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를 받는 차량들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세무사님과 상담하실 때 더욱더 수월하게 차량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은 차량 가격이나 유지비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입니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부가세 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부가세법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불공제 대상으로 명시해놨어요. 이 차량들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차량 구입할 때는 부가세나 기름값, 정비비 등에 붙는 부가세 등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세 공제 불가 대상인 차량의 차값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가세 10%가 붙어서 차량의 가격은 3,300만 원이 되겠죠.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차량이라면 이 300만 원의 부가세는 공제를 못하는 거죠. 즉 우리가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 원가는 3,300만 원으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취등록세 등도 포함해서 감가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감가상각 800만 원 플러스 유지비 700만 원, 1,500만 원 한도, 이게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감가상각비 8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면 그 차량의 구입 비용, 여기에는 차값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취등록세 등등이 있겠죠. 이걸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5년에 걸쳐서 사업용 경비로 잡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샀다고 칠게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 5년 동안 비용 처리 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서는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만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인정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만약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감가상각이 되어야 된다면 그 중에서 800만 원까지만 올해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초과된 200만 원은 유보, 즉 미뤄두는 돈으로 남겨둡니다. 초과한 금액은 당장 비용 처리가 안 되고 다음 해로 넘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유보된 200만 원은 내년 감가상각 비용에 200만 원 한도만큼 여유가 있으면 다시 땡겨서, 즉 추인해서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해에도 역시 1,0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잡힌다면 매년 200만 원씩 계속 유보가 쌓일 수 있겠죠. 그럼 5년 동안 감가가 끝날 때까지 혹은 5년 안에 땡겨서 쓸 수 있는, 추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당겨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계속 같은 비율을 감가상각하는 정액법으로 계산하니까요. 다시 말해서 차값을 5년으로 나눠도 그 한 해에 800만 원을 넘는 감가상각비는 즉시 경비로 인정 안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차값이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부가세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취등록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을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하면 해마다 8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규제 한도가 연에 800만 원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딱 800만 원이라 한 해에 넘기지 않고, 즉 유보시키지 않고 전부 다 차량의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유보, 즉 미뤄지는 금액, 내가 감가상각 비용을 넘어서서 미뤄지는 금액이 생기지 않는 예시고요. 감가상각 초과 예시를 들어보면 이 부가세하고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차값이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차량을 5년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연에 1,000만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규제 한도가 연에 800만 원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초과가 되는 거겠죠. 그럼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해서 총 1,000만 원의 유보, 즉 미뤄지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매년 초과분 200만 원은 유보로 쌓이고 다음에 이후에 800만 원 한도에서 미달이 있으면 다시 땡겨서 비용 처리를 하는, 추인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자, 이렇게 보면 고가 차량일수록 1년에 800만 원 한도를 초과해서 유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차를 사봤자 빨리 비용 처리를 못한다라는 것이 이 규제가 노리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랜저를 사던 S클래스를 사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거나 이용하든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서 해당하는 차량들은 1년에 800만 원 감가상각 혹은 감가상각 상당액, 이건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실 때 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넘을 수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유지비 700만 원이란 뭐냐? 두 번째로 차량을 굴리는 데 들어가는 각종 유지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데요. 이건 운영비 혹은 유지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법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800만 원, 유지비 700만 원을 합쳐서 총 1,500만 원까지만 올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즉 차량의 감가상각으로 800만 원을 비용으로 이미 잡았다면 차량 유지비는 최대한 700만 원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차량의 감가상각 혹은 장기 렌트나 리스를 이용했을 때 감가상각 상당액이 1년에 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차량 유지비를 700만 원 이상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감가가 6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해볼게요. 월에 50만 원씩 해서. 그러면 1,500만 원의 이 캡에서 600만 원을 빼면 900만 원이 남죠. 이 남는 한도 안에서 기름값, 보험료, 톨비, 정비비 같은 유지비를 최대 900만 원까지 꽉 채워서 총 1,500만 원으로 비용으로 빼도 세법은 오케이입니다. 만약에 유지비가 700만 원이라면 감가 600만 원 플러스 유지비 700만 원 이렇게 더하면 1,300만 원이니까 캡 1,500만 원 안에 쏙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운행일지를 안 써도 비용의 부인이 없이 전액 손금, 즉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로 감가가 0원이 되는 6년차 이후에도 1,500만 원의 이 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년차부터는 유지비, 운영비만 1,500만 원 한계까지 꽉 채워서 빼는 이런 구조가 돼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플러스 유지비를 합쳐서 초과된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기름, 보험, 정비, 통행료 등 유지비가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총 1,700만 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1년에 한 대당 총 1,5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700만 원 초과분, 그러니까 200만 원은 그의 비용에서 영구 배제, 이거는 나중에 땡겨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차량의 감가상각이랑 유지비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중에서도 어떻게 사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감가상각 비율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일시불 방식부터 정리해 볼게요. 승용차를 현금으로 전부 주고 사면 세무상 취득가액 차값의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이고, 여기에 취득세 7%까지 합친 금액을 5년 동안 똑같이 정액법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이 인정이 됩니다. 즉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고요. 해마다 최대 800만 원까지만 송금, 즉 사업상 비용으로 빼주고 초과액은 유보, 미뤄둔 비용으로 남겨둔다고 말씀드렸죠. 차량의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린 항목들로 채워지고요. 할부는 일시불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역시 차가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취등록세를 더한 금액을 5년 정액법으로 똑같이 감가상각을 하고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해요. 차이가 있다면 할부 이자는 별도로 발생하고 이 이자가 세법상 차량의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안 쓰면 감가 800만 원 800만 원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700만 원 안에 이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시불보다는 적어지겠죠. 다음으로 장기 렌트는 매달 내는 렌트료의 70%를 차값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보도록 국세청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나머지 30%는 보험이나 자동차 세금 등이 섞여 있어서 순수 유지비로 처리가 됩니다. 이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연에 800만 원 한도를 공통으로 적용을 받고요. 운행일지를 안 쓰면 나머지 700만 원 안에 렌트비의 또 3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타 여유 유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이 30%
30%가 유지비로 들어가는 이유는 월 렌트료에 세금, 보험료, 이자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료의 30%는 차량의 유지비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년에 1,500만 원 한도에 걸리는 건 동일하고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100% 사업용으로만 쓴다는 가정하에 나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월 렌트료가 약 95만 2천 원 이하면 70%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인정했을 때 1년에 800만 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일시불 할부 운용 리스보다 더 높은 급의 차량을 이 렌트비에 맞춰서 800만 원 한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700만 원 이상의 차량 유지비를 인정받으면 세금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운용 리스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리스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7%를 유지비로 나눕니다. 운용 리스도 7%가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내는 리스료 안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7%는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일시불 할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차값을 5년 정액법으로 나눠서 1년에 800만 원 한도까지 감가, 할부만 이자가 유지비에 추가, 장기 렌트는 70%만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인정되고요. 30%는 유지비에 포함되고요. 운용 리스는 리스료 93%가 감가상각 상당액으로 인정되고 7%는 유지비에 포함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 비율이 감가 800만 원과 유지비를 포함해서 1,500만 원 캡 계산의 출발점이라서 장기 렌트 리스료가 비싼 고급차일수록 감가상각 초과, 유보가 빨리 쌓이고 운행일지 작성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차례인데요. 바로 운행일지 작성 시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차이입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차량 감가 800만 원 플러스 유지비 700만 원, 합해서 1,500만 원의 한도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감가상각비 700만 원이 발생했고 유지비 500만 원이 들었다면 총합 1,200만 원이죠. 이건 1,500만 원 이하니까 전부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가 800만 원 플러스 유지비 900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의 초과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미뤄지지도 않고 그냥 없어집니다. 이렇게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감가 800만 원을 합쳐서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차량에 대한 감가를 800만 원 한도까지 꽉 채웠다면 사실상 700만 원만 한도로 제한이 되는 거죠. 유지비로. 그럼 반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편하게 유지비 한도 해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한다면 유지비 700만 원 한도가 사라지고 업무 사용 비율만큼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는 운행일지를 쓰니 안 쓰니 여지와 상관없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운행일지 작성으로 더 많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예시예요. 일단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채워둘게요. 그리고 유지비 총액이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업무에 사용된 비율이 80%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지비 800만 원이 올해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유지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줬겠지만 운행일지를 씀으로써 무려 100만 원을 더 당해년도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운행일지는 제대로 작성해야 국세청에서 인정해준다라는 점이에요. 차량 운행일지는 국세청 양식에 따라서 간단히 적어서 5년간 보관하면 됩니다. 요즘은 어플 같은 것도 잘 나와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운행일지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 사용에 있어서 업무의 비중이 나는 크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유지비 한도 없이 더 많은 비용을 처리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다음으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과 이 법인에서는 대표자 상여 처분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걸 가입 안 하고 법인 명의의 차량을 쓰다 보면 세무당국에서는 이거 대표나 임원이 개인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령에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차량 비용을 전액 부인당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되지 않은 부인된 금액이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인된 금액은 이게 누구한테 귀속이 됐다고 보겠어요. 보통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잡힙니다. 즉 대표의 소득으로 봐서 대표한테 세금이 추가로 매겨지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섭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심지어 이게 몇 년 차가 누적돼서 한 번에 이렇게 청구가 되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플러스 운행일지 두 가지가 있어야 마음 놓고 비용 처리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표자 사적 사용으로 간주해서 전액을 부인당하거나 상여로 처분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 사업자는 2대 이상이면 의무, 한 대만 있으면 선택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자도 상황에 따라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즉 임직원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화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차량이 2대 이상이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전문직, 복식부기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2024년 작년부터 의무 가입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인데도 가입을 안 하면 2024년에 그 차량에 대해 비용을 50%만 인정하고 2025년 이후엔 0%로 아예 부인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다만 전문직이나 성실 개인 사업자는 한 대 이상 초과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 의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그냥 소규모로 한 대만 차량을 굴리고 있다면 당장은 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대를 운영하면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 의무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은 이 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개인 사업자인 제가 카니발 9인승 한 대, 캐스퍼 가솔린 한 대, 그랜저 한 대 이렇게 총 3대를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카니발 9인승과 캐스퍼가 각각 9인승 승합차, 경차죠.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지 않는 차량이라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할 의무가 없어요. 이번 영상은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차량들이 복식부기 의무를 가진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사업장에서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변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사업용으로 차량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정 댓글 링크에서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신청 가능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업무용 승용차 규제를 받는 차량들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